제가 거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동행합니다. 거의. 네. 사실 기존에 8단을 12단으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네. 그걸 개발했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개발과 양산은 다릅니다. 아, 그렇죠. 네, 개발은 연구소 단계에서 만들어 본 거고요. 양산은 이거를 100만 개, 뭐 몇백만 개 찍어 본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 양산에 대한 검증이 안 됐다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리고 HBM3도 개발을 못한 게 아니라 양산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HBM, 특히나 SK 하이닉스의 HBM이 왜 좋으냐면 양산 수율도 좋고 품질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성능이 발열이에요. 발열. 예. 발열이 되게 중요한데 GPU는 기본적으로 열이 많이 나요. 프로세서를 엄청나게 많이 갖다 넣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는데 거기 딱 가까이 붙여놓은 HBM에서도 열이 많이 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반도체는 열하고 성능하고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네. 열이 많이 나면 성능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온도가 20도에서 25도 정도거든요. 근데 GPU는 굉장히 열이 많이 납니다. 네. 옛날에 PC방 가면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뜨끈뜨끈한 PC에 앉으면 여기가 갑자기 막 버그도 많이 맞아요. 네. 네. 다운되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여기 약간 말이 엉뚱한 대로 샜는데 그래서 발열 성능이 중요한데 기술 방식이 지금 삼성이 하는 거는 칩을 하나 쌓고 필름 하나 붙이고 칩을 하나 쌓고 필름 하나 붙이고 그걸 NCF라고 합니다. 네. Non-Conductive 필름이라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하는 거는 Mass Reflow Molded Underfill이라는 MR 머프라는 기술을 쓰거든요. 근데 MR 머프가 압도적으로 열 성능이 뛰어나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머프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 뭐 언론지상의 보도는 아 그거 HBM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디램 모듈에 쓰려고 한 거야 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이제 업계에 있는 분들은 아 과연 그럴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디램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는 맞습니다. 저도 보긴 왜냐하면 했었는데. 그게 기존에 있는 기술을 갈아엎고 다른 기술로 가야 됩니다 라는 거를 대기업에서는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요.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당장 그 장비를 가져오려면 한미반도체밖에 없는데 한미반도체 장비를 뭐 살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머프 소재 있죠. 소재가 이제 일본의 나믹스라는 회사가 소재 독점하고 있는데 그 나믹스 소재가 지금 하이닉스하고 지금 5년 독점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바인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그 소재를 또 대체하는 나믹스 대체 소재를 찾는 것도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걔들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무적인 요소들도 있구나. 네네. 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런 수율 관련해서도 발목을 잡힌 적이 여러 번 있었어가지고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 왜 이게 네. 잘 안 될까요? 어떤 수율이나 생산성 문제로 항상 약간 의문점을 달았던 게 또 삼성전자 이슈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오랫동안 삼성전자를 봐왔던 뭐 기자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은 세계에서 제조 잘 하는 회사 그러면 삼성전자 그랬는데 네. 허군날 이제 수율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와 이게 우리가 예전에 알던 삼성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게 이제 주가에도 프라이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수율이 안 나오는 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슈겠죠. 네. 커버넌스 이슈일 수도 있고, 뭐 조직 문화의 뭐 인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를 뭐 단견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지금 삼성이 예전의 경쟁력이 훼손된 거는 분명한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서 좀 네. 여쭤봤어요. 네네. 참 수율도 잘 안 맞고 기술력 측면에서도 좀 뒤떨어져 있고 근데 사실 1등 삼성이라는 우리의 그 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생각에는 약간 못 미치는 요즘 흐름들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 자리를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치고 올라오면서 주가는 급등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투자 측면에서도 얘기를 해보자면 다시 엔비디아 쪽으로 한번 잠깐 얘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아무리 올라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오늘이 저점이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더 상승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건데 글쎄 어떤 밸류적인 측면에서 물론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니까 오히려 밸류 수치는 떨어지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 영원히 상승하는 종목은 없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엔비디아가 이번 AI 혁명 사이클에서 시총 1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애플하고도 많이 붙었고요. 충분히 시총 1등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단기간에 갈 거냐 아니면 긴 레이스가 될 거냐라고 보면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난 분기에 보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265% 성장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엔비디아 실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게임도 아니고 암호화폐도 아니고 자동차, 자율주행차도 아닙니다. 오로지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렇죠.
AI 쪽인데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09%가 성장했어요. 네.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409%. 네. 나스닥에는 스몰캡도 아니고 빅테크가 전년 대비해서 409%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는데 네. 우리 네. 젠슨 황 CEO는 이제 시작이라고 네.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요, 사실은 성장은 하겠죠. 매출 성장은 할 겁니다. 그런데 매출 성장률은 꺾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보통 매출 성장률이 꺾이면 주가도 조금 조정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래도 다음 분기 실적이 나오면 한번 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제 예상을 깨고 더 높은 성장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조정받더라도 저는 여기서 추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렇죠. 네, 엔비디아 주가는 더 갈 수 있지만 이 대세 상승의 흐름에서도 중간에 조정은 30-40% 세게 나올 수도 있다. 네. 개인적으로 근데 이렇게 막 급하게 가는 것보다 긴 레이스로 시총 1위 하는 게 사실 어느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안심될 수도 있는 거라 너무 네네. 급하게 가면 또 거기에 대한 매물 소화가 좀 더 필요한 거니까. 지금 따라 붙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주막 가편이라고 하죠. 네, 달리는 말에 뛰어 올라야 되는데 뛰어오를 때는 내가 다리도 부러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네.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현명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다만 우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전망 얘기한 김에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더 오를 거라고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고 여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대응의 일단 영역으로서. 엔비디아 주가를 봐야 되고요. 네. 어쨌든 지금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엔비디아의 국내 프록시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세게 조정받으면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도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분간은 엔비디아 주가 흐름을 잘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이 플로우는 사실 당연합니다. 반도체, AI, 그다음에 엔비디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건 당연한데 그러면 이 얘기만 하면 또 좀 질리니까요. 지금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러면 그 반도체 하단에 있는 그 밸류체인 기업들 중에서도 워낙 이제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대표님께서 보시는 이 외의 밸류체인에서 특별한 분야나 혹은 기술이나 혹은 기업이 있을지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그 이번 AI 반도체 사이클이 기존의 사이클로 보면 거의 이제 막바지로 왔다고 봐야죠. 이제 몇 네. 달 안 남은 건데. 네. 그런데 요 사이클이 더 길게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결국 저는 키를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쥐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서버 인프라 쪽에 AI 가지고는 이게 한계가 있고 네. 결국 이제 주식 시장은 더 새로운 거를 원하잖아요. 그럼 더 새롭고 눈에 보이는 거는 결국 온 디바이스 AI거든요. 그러면 AI 스마트폰이나 AI PC 네.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의 핵심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차 네. 레벨 3거든요. 요게 이제 하반기 주식시장 흐름을 어떻게 끌고 가냐. 이런 게 저는 하반기 이제 미국 대선도 있고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어서 조정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 조정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는 관점에서는 저는 온 디바이스 AI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쪽을 잘 본다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에서 지금 핵심 기업은 미국의 애플하고 퀄컴입니다. 네. 네, 그 두 회사의 또 프록시를 국내에서 본다 그러면 뭐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이 이제 퀄컴의 테스트 소켓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테스트 소켓 쪽은 뭐 ISC나 TSE 이런 회사들도 다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 HPSP나 솔브레인이나 동진 세미캠 뭐 이런 회사들은 충분히 이 반도체 사이클이 AI 반도체 사이클이 좀 더 이어지면 그 회사들 쪽으로 수급이 계속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AI 관련된 ETF라든지 뭐 이런 패시브 수급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시총이 커지면 거기 더 수급이 쏠리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죠. 이게 예. 확 꺾이면 또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성장이 담보되고 있는 쪽이 AI 반도체 쪽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 수급이 더 쏠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시가총액 측면에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탑10 안에서 반도체주가 5개 정도 들어갈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아, 이유가 항상 뭐 보시면요. 바이오린. 바이오 때도 그러면요. 코스닥 시총 상위 탑 10에 보면 바이오가 한 6개, 7개 되고요. 맞아요. 네. 2차 전지 때도 보면 시가총액 상위 중에 보면 그 정도 나와요. 아. 반도체도 아마 과열이 된다 그러면 그 정도 될 것 같다 생각입니다. 그때는 좀 조심은 하자. 그렇죠. 이게 예전하고 좀 다른 게요. 예전에는 막 수급이 몰렸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상투 잡고 네, 쭉 네, 빠지잖아요. 요즘도 뭐 그렇긴 한데요. 요즘에는 이제 뭐 글로벌 MSCI나 뭐 이런
큰 인덱스에 편입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확 들어오잖아요. 네. 즉 보통 그때 많이 털고 나가죠. 네. 그래서 맞아요. 글로벌 ETF들이 보통 이제 들어올 때 그럴 때 이제 마지막 피나일레인 경우도 많습니다. 아, 네. 맞아요. 아, 네. 그러면 분기 말이 더 중요하겠네요. 그런 네네.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산업이 뭔가 또 새로운 걸 보여주느냐 아니면 맞아요. 여기서 네. 꺾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충분히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AI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좀 더 확장되면 이 사이클이 더 강하고 길고 세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관련한 기업들 그리고 기술력 저희들도 한번 관심 있게 계속 팔로우업을 해보도록 할 텐데 마지막 질문 하기에 앞서서 온디바이스 AI 얘기해 주실 때 이러면 삼성전자도 좀 얘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괜히 서운해가지고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갤럭시 스마트폰은 일단 나왔잖아요. 온디바이스 AI로. 네네, 맞습니다. 이 외에는 뭔가 큰 거 한 방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도 엑시노스라는 AP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이제 충분히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S24에 들어가는 이제 생성형 AI 가우스도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네, 부족합니다. 아. 뭔가 더 새로운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게요. 사람들이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런 서비스가 삼성한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그 서비스들이 네. 항상 보면 다른 업종군에서도 네. 한 1, 2년 늦어도 애플한테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항상.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하위 밸류체인과 또 다른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반도체 투자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으실 것 같고 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한미반도체든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혹은 이제 사자의 심장을 내가 탑재해볼까? 라고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도체 산업을 한 18년 분석을 했는데요. 네. 사이클을 한 3번 정도 센 거를 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제가 실수했던 게 이번 사이클은 좀 달라. 예전하고 달라. 네. 그래서 이번은 좀 다르게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사이클이 막바지 갈 때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파티가 끝나기 전에 나와야 되는데 꼭 이렇게 뒤풀이까지 남아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수익 많이 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이게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좀 비중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실 뭐 반도체 밸류가 편안한 상황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게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제가 거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동행합니다. 거의. 네. 제 그쵸, 채널, 맞아요. 네, 제 채널의 조회수가요. 거의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거의 동행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여기저기 너무 많이 출연 요청이 오니까 네. 저도 충분히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더 갈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계좌는 소중하니까 잘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고. 알고리즘 많이 뜰 때 조심하세요. 네. 제 알고리즘 많이 뜰 때. 네. 그래도 업황 자체나 주가 상황이 좋으니까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황하고 주가 사이클이 다르다는 거. 네. 그리고 요즘에는 선반영 기간이 뭐 빠르면 1년 선반영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잘 감안하셔야 돼요. 지금 업황으로 보면 여러분들 주식 팔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네. 주가는 항상 선반영 된다는 거. 네. 네, 그것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좀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반도체 얘기 사실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한데 쉽고 또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형수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